YTN 정치부 박순표 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보선 취재하느라 바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10월 재보선. 네. 지금 투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지난 4.24 재보궐선거 올 상반기에 있었죠. 네. 비슷한 투표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4월에는 그래도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이른바 빅3의 귀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예. 관심이 높은 선거고 있는데 비교적 차분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은 좀 떨어진다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많이들 투표를 하고 계신 거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일컬어서 차분한 지역선거다, 조용한 지역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0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런 예측과 달리 재보선 지역이 두 곳에 불과하고 또 그나마 수도권 지역인 그 화성갑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를 하면서 이른바 수도권 빅매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이야기를 참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새누리당과 대선 불복 및 국정을 발목 잡는 민주당 간의 대결로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지 자초될지가 결정되는 선거입니다. 민생을 발목 잡고 경제를 발목 잡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에 대한 국정시민의 지지가 무섭게 제시되면서 지금 국민들의 동료와 화성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변의 원천은 화성시민의 분노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급상승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죄다 뒤집는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입니다. 네. 자, 그러면 투표율 지금 좀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 직접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화성갑 24%입니다. 15시 현재고요. 포항 나물릉 25.6%. 포항 나물릉이 조금 높은데 지난 재보선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 24%. 화성 지역이 비교적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네요. 화성 지역이 예상보다 높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 투표율은 그래서 평균 24.8%고요. 화성이 예상보다 높다. 15시 현재 6시까지죠? 네, 8시까지입니다. 8시. 8시까지. 오늘 휴일이 아니니까 재보선이니까. 그렇죠. 6시에 시작이 됐고요. 휴일이 아닌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과거 재보선들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지난 4.24 재보선 거물들 빅3가 나왔던 그때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0.5%포인트가 낮고요. 그 당시에는 25.3%. 그리고 2011년에 두 번 재보선이 있었는데 4월 재보선 때가 28.2%, 지금보다 조금 높고 10월 재보선 때는 30.6%. 지금 그 사전투표가 합산된 겁니까? 저기? 네, 그렇습니다. 합산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때보다는 2년 전보다는 한 5에서 4에서 한 6%포인트 정도가 네네네. 낮고 4월보다는 좀 높다.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됐던 4.24 재보선과 비교해 보시면 비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이었는데 당시 4.24 재보선 당시의 사전투표율이 6%대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재보선도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2011년 재보선이 손학규, 강재섭 맞붙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때죠. 네네, 분당을 그렇습니다. 해서. 그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순표 기자가 오늘 치러지는 두 네네. 곳의 선거구 어떤 곳인지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겠고 네. 그 전에 한번 현장을 한 군데 갔다가 화성갑 현장을 갔다가 네네.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화성갑에 지금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12 투표소입니다. 네, 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9시간가량 지났는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에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화성갑 선거구에서는 전체 63개 투표소에서 18만 9천여 명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은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24 재보궐선거 같은 시각 투표율인 31.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자, 후보가 이번에 화성갑은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이번 화성갑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격전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했던 어젯밤까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오일용 후보는 투표를 통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자 출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화성갑 선거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뒤 밤 10시쯤이면 당락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12투표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자, 이 화성갑 어떤 특징이 있는 곳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포항 남울릉이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이라고 한다면 화성갑은 신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신이라는 말을 붙였는가 하면 16대 총선에서는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강성구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정통부 장관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17대 안병엽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2007년 4월 달에 재보선이 열렸었는데 그때 한나라당의 고희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18대 때는 김성애 후보가 당선이 됐고 다시 19대 때는 고희선 후보가 제3고지에 올랐죠.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여권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신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국적 선거에 때 지난 대선을 따져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55.8%를 기록했고요. 문재인 후보가 43.8%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수도권 상당히 빡빡한 접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이 차이가 났으니까 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9대 총선 당시에는 고희순 후보가 41.8%를 얻었고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가 36.8%를 얻었습니다. 약 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당시에는 여권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최근 선거에서는 10% 안팎의 꾸준한 격차로 여권 후보가 앞서는 지역이다. 그래도 신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희선 의원이 별세에서 다시 치러지는 그러니까 재선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선거가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되겠습니다.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가 되죠. 예, 빠진 데를 새로 채워넣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4,400표 차이밖에 안 났길래 저는 이 오일용 후보가 좀 경쟁력이 득표 경쟁력이 있구나 했더니 다른 변수가 당시에 무소속 여권 후보가 출마해서 약 10%포인트 정도의 표를 가져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대선 때를 보면 가장 마지막 대규모 선거였으니까 12%의 차이가 났으니까 어쨌든 신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보가 서청원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권의 강자 중에 강자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압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이 오일용 후보가 의외로 좀 선전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답니까? 일단 여야의 주장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일단 여권의 주장을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 연구소의 자체 수사 결과에 따르면 15% 안팎으로 꾸준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격차를 상당히 좁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격차는 좁혔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일단 서청원 후보가 한 발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투표율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여야 내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15%의 격차로 서청원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 여야 공방 사이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라든가 대선 공약 파기 문제 등에 있어서 민주당의 주장이 의외로 민심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15%가 유지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열심히 주장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라고 이해한다면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대여 공세에 탄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락보다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5 정도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5. 10에서 15 정도인데 10에서 15. 민주당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자릿수 이내면 대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곳이 이제 포항 남 울릉인데 네네네. 이곳이 재선거. 그렇습니다. 이거죠? 당선 네. 무효형이 됐으니까 당선 재선 무효가 김영태 의원이 네. 선거법 위반.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예, 이곳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제가 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이 보통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은 뭐 15대부터 18, 19대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더러더러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 지역만큼은 유독 여권 성향의 당 후보가 계속 당선됐습니다. 네. 13대부터 18대까지 이상덕 의원이죠. 이명박 후보의 친형인 이상덕 의원이 내리 육선을 아, 했습니다. 여기가 이상득 의원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꾸준히 여권을 된 지역이고 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그 박명재 후보가 상대 민주당의 허대만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경민의힘이 조금 앞서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보수인 지역이기 때문에 높이 사기 때문에 아마 여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나서 예. 이제 더 이상 여론사에도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예. 네네. 자, 그 민주당 후보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네. 그 박명재 후보는 참여정부 때 마지막 행자부 행자부 장관을 했었죠. 그래서 네네. 기록물 이관하려는 거를 청와대에서 하려는 걸 반대했었다 지난번에 네네네. 얼마 전에. 또 공천 막바지 과정 중에서 기록물 위반의 최종 책임자가 예. 박명재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자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본인이 해명을 했죠. 네, 야당 입장에서는 배신자다 뭐 그런 좀 네, 상황이 당시에 좀 그 나왔다고 지역위원장인 김순경 후보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서장훈 후보 그리고 박명재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험을 벌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여권 내부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예.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그 서장훈 후보도 상당히 여권의 강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꺾고서 공천을 받았고요. 네네네. 자, 허대만 후보는 어떤 허대만 후보는 이 지역에서 한 20% 정도의 꾸준한 득표력을 자랑하는 민주당의 터줏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예. 허대만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한번 접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허대만 후보가 강력히 거부하면서 민주당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부 지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게 됐습니다. 네. 10% 이 지역에서 10% 이상 꾸준한 민주당 후보로서의 득표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제일 관심이 가는 인물은 역시 이제 서청원 후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청원 후보가 이른바 로키 낮게 네네네. 간다 전략이라는데 네네.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 당내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민식 의원이라든가 이장호 의원 등등이 정치 쇄신에 역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한 적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예. 측면에서 볼 때 저톤 노키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또 그 홍사덕 민화협 의장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청와대 핵심에 김기춘 실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올해 고위가 되죠. 70인 서청원 후보가 당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올드보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또 세 번째 화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지역이고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개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지역 공약 선거를 많이 치르는 것이 당선을 높인다 이런 세 가지 전략 때문에 이른바 로키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서청원 후보가 만약에 네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네네. 새누리당의 역학관계, 네네. 차기 당대표, 네네. 뭐 이 구도가 사실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뭐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서청원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당내 이런 유력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 등을 만나서 본인은 대권이나 당권에 관심이 없다,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라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내 역학관계를 보면 7선에 정몽준 의원이 있고요. 6선에 의원이 한 분 계시죠. 그 옛날 민주당에 출마했던 갑자기 기억이 나는 이인재 후보가 6선이고요. 예. 나머지 5선에 김무성, 이재호 의원 등이 있습니다만 이인재, 김무성 다 당권에 뜻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이 중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수라는 건 첫 번째가 대권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당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구도조단이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당권 아니면 국회의장이죠.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많은 의원들 사이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서청원 후보가 뭐 당권에 도전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당내 역학구도상 또 선수를 균형을 보면 7선이 되는데 예. 18대 당선 무효가 돼서 빼면 6선이 되고 어쨌든 7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진들 사이 역학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진을 둘러싼 많은 또 다른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세력의 재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통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네. 그런데 당내 세력은 지금 꽤 넓고 네네. 홍사덕 전 의원은 원외에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 세호정 수송한 이후의 얘기고요. 네. 또 그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껄끄럽게 여긴다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김무성 의원이 들으면 섭섭해하니까 네. 통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예. 아무튼 지난 세종 수송안을 두고 관계가 불편했던 건 틀림없던 사실이고 네. 또 지난 대선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사실은 그 흔들리던 대선 캠프를 추스리는 1등 공신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가 김무성 의원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뭐 섣불리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청원 전 의원도 충청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인재, 이완구 차기 당 대표 후보들 네네네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완구 후보와 가까웠던 당내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김무성의 홍보를 반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차기 당 대표 선거가 내년인가요?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당내 일부에서는 어디까 예측입니다만은 예. 황우여 대표가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예. 새로운 지도부가 추려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청원 후보가 당내에 진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권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물론 예입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서청원 후보가 당선되면 내일 아침 종합신문에는 새누리당 당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15%가 아마 그 전국 흐름을 바꾸게 하는데 네네네. 기준선이 될 것이다 했는데 네네네. 전반적으로 재보선 이후에 지금 네네. 꽉 막혀 있는 여야 관계, 전반적인 전국 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것인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그 서청원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7에서 8%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 사실은 그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당대표를 지난번 내세웠고 여권의 강세 지역이었고 또 지난 대선 12%포인트 이긴 지역에서 7에서 8%포인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긴장하게 되죠. 사실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그 재보선 아니겠습니까? 네네. 때문에 당내에서 그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야당의 주장에 막혀드는 거기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긴장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15% 전후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야당이 긴장하게 되겠죠. 본인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다 혹은 공약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실제로 국민들은 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략 수정론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략 여쭤봤는데 네네. 꼭 짚어야 되는데 얘기 못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네. 지난 2007년도 화성갑에서 마지막 보궐선거가 열릴 당시에 고희선 의원이 열릴 당시에 19%의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낮았죠. 이번에 24%가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